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네.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제가 교육감이 아니었는데 올해 이렇게 새로운 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 분 지사님들을 시장님과 지사님들을 모시고 이 남북 문제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교류 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류 협력의 가치와 영역이 대단히 넓혀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이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로서의 자치권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해왔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이 역량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는 것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정부는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영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각 NGO들의 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도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겠죠. 다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을 돌이켜볼 때 지나간 한 7년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역할들이 여러 가지 제한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또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오늘 토론의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참 색깔 있는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을 어떻게 모셔야 좋은가 사실 저도 사회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밑에서도 순서를 어느 분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대왕의 뜻대로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원희룡 지사님이 두 번째 하시고 저 최문선 지사님께 그래서 먼저 박원순 시장님을 첫 번 말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색깔이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평소부터 우리 최문순 지사님 또 원희룡 지사님과는 뭐 이런 당에 관계없이 늘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시정, 도정을 저는 추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 아마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지방정부로서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두 지사님과 또 우리 노무현 재단 이 행사의 주최자인 노무현 재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강만길 선생님, 뭐 정세현 장관님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그 14 우리가 남북 정상선언 8주년을 맞아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을 지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송편도 빚고 또 음식도 먹고 둥근 보름달 이런 슈퍼문 블루문을 우리가 다 함께 즐겼습니다. 그야말로 오곡백과가 주는 풍성한 추석은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정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도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이산 가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88년 이후에 이산 가족에 대한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 가족이 약 13만 명, 말하자면 신청 가족 수가 13만 명인데 그 중에서 6만 3천 명이 단 2시간의 만남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이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지 않고 그나마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 나머지 분들조차 언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기약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또 사무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매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 4천 명에 이르는 이런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비극을, 슬픔을 낳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천륜마저 어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제는 다시 우리가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는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동북아시아 도시시장 포럼이라는 곳에 참여했는데요. 작년에는 평양시를 포함해서 북한에서 14개 도시의 시장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 200여 명이 모인 이 포럼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동아시아 도시공동체의 꿈에 대해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EU, 유럽 공동체도 결국은 그 누군가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세기를 정말 전쟁과 이 살육으로 얼룩진 유럽의 역사를 평화의 체제로 바꾼 것도 사람들의 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연설을 하고 다음에 동북아시아 도시시장 포럼은 우리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당사자인 평양에서는 또 북한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서울시와 울란바토르는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국가의 외교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감의 도시외교, 상생의 도시외교를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울란바토르시는 서울시의 정책 공유 워크숍을 부탁했고 서울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를 수행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120명이 넘었습니다. 말하자면 각 분야에 울란바토르가 요구하는 주택, 상수도, 대기질, 도시 안전 이런 분야에 관해서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겪었던 성공담과 실패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수많은 교류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그리고 도시화와 정보를 성취한 이 실험은, 이 사례는, 이 경험은, 이 지혜는 수많은 세계 도시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는 28개 해외 도시에 서울의 도시의 경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 전자정부 평가 1위, 관광 분야 3년 연속 컨벤션 5대 도시, 회의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 3년째 연속 1위, 또 뜨는 세계 금융도시 7위, 이번에 금년에 한 단계 더 올라서 6위가 됐죠. 그리고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가 작년에 거의 1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리딩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시와의 만남입니다. 평양시와의 교류입니다. 서울과 평양은 버스로 불과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가 놓이면 1시간 조금 더 하면 갈 수 있겠죠.
제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비행기 편이 끊어져서 상해에서 북경까지 고속철로 갔더니 4시간이 걸리고요. 거리로 재보니까 서울에서 이 북경까지가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고 또 자매들입니다. 같은 역사, 같은 선조,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70년째 갈등과 반목 속에 이런 안전과 행복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갈 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6.15 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14선언이 이루고자 했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또 번영의 길은 정말 아직도 요원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시행착오의 이러한 도시화 과정과 또 이것을 평양시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민족적, 역사적 당위성은 물론이고 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잘 사는 길,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이 길에 서울시는 평양시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평양시와 만나서 이 꿈을 함께 펼치고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꾸는 이 꿈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까? 좀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세계는요, 로컬 투 로컬, 피플 투 피플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오렐로 라구아디아 전 뉴욕시장은 하수구를 고치는 데는 공화당적 방식도 민주당식 방식도 없다. 또 세계적인 석학 벤자민 바브라고 하는 분은요, 지는 국가, 떠는 도시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이죠. 국가가 남북관계 또 외교의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그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바로 지방 도시라는 것이죠. 바야흐로 세계는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국가 외교에서 실리와 실용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 외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정부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통일, 이 경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기원은 바로 62개 지방도시들이 맺은 자매결연과 지방도시들 간의 교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과 동독의 도시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서울시가 다른 외국의 수많은 도시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이 도시의 경험들, 교통, 주택, 환경오염,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또 체육과 문화 행사들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정보와 경험의 교류, 공감의 협력은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일관된 정책과 교류, 또 협력을 통한 신뢰의 축적이 법적인 통일에 앞서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뤄내게 한 독일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사실은 제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베를린 시장이었던 몬퍼 시장도 증언을 해줬던 바입니다. 남과 북, 서울시가 또 평양시와 함께 못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대북 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중앙정부는 큰 원칙을 정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서 이런 삼두마차의 대북 정책 트로이카 플랜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또 호혜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 모범적이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남북관계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포괄적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발에 휘파람만 불면 저희 서울은 언제든지 평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가 또 여러 해당 부서가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통일은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노력해야 풍요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평양시와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분야의 협력은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화통일은 민족적, 역사적 당위성은 물론이고 이를 뛰어넘는 미래 전략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앞장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북방으로 향한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위대한 꿈으로의 출발은 첫걸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서울시와 평양시의 교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평양과 함께하고 싶은 서울의 꿈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서 아주 큰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도시의 시대죠, 사실은요. 동아시아의 도시 공동체의 꿈 속에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멀리 제주도, 남북관계에서 제일 거리가 먼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의 말씀이 아마 큰 우리에게 방향 제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 1월 27일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그 규정을 매우 자랑스럽고 뜻깊게 모든 도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를 찾아주시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평화의 섬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힘에,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랑스러운 제주도의 역할 규정을 앞으로 구체화시키고 잘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간략하게 우리 제주의 진행 사항과 고민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우선 그것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핵화겠고요. 두 번째로는 동북아의 안보 문제겠죠. 뭐 집단 안보가 되든 평화 체제가 되든 이 안보 문제가 정착이 돼 나가는 그러한 체제를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분단의 당사자로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에 작은 통일을 일상적으로 이뤄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추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기존의 제주도의 평화의 섬 사업 또는 남북 교육 사업에 이미 녹아들어가 있고 일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2015년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문명사적으로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생태 평화라는, 아직 뭐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생태 평화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제주도의 미래와 가치를 저희들이 구체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에너지 평화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전력의 대부분을 일부 비상전력을 빼고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는 에너지의 완전 독립, 그리고
분산 자립형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그 주요 생산을 풍력에 초점을 두고 소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생활 시스템으로는 스마트 그리드를 가지고 자립 분산형 에너지 생산, 저장, 소비 시스템을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산업 전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북 교류의 본격적인 활성화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대안이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제주를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에는 우리가 결국 준비해야 될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에너지 평화와 연결된 그러한 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의 가장 정점은 서로 다른 인간 집단, 그리고 인간 간에 결국 적대가 아니라 공존으로 갈 수 있는 공존의 평화겠죠. 결국은 이게 마음의 평화와 힐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평화에서 출발한 힐링으로까지 연결되는 제주의 평화의 섬의 나름대로의 내면의 지도가 개념으로 구성이 돼서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지금 개념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규정을 해주셨던 평화의 섬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제주도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사업들의 이 부분들을 녹여내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98년부터 12회에 걸쳐서 감귤 4만 8천 톤, 당근 1만 8천 톤 정도를 북한에 지원을 해서 그에 대한 연결로 제주도민이 감사의 표시 및 그 감귤과 당근의 전달로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고요. 북한에서 역시 그에 대한 감사 내지는 화답의 차원에서 2003년에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제주에서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탐남문화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 사실 그 세부적으로 연결시킬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일회성 내지는 두세 차례 이어졌던 부분이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6.15 정상회의 이후에 2000년 가을에 남북장관급 회담, 국방장관회담, 그다음 2005년에 17차 장관급 회담, 2006년에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등이 열리면서 남북회담의 개최지 중에 제주도가 제법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를 괜히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여기에는 아마 미군 정보망이 좀 느슨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부에 지금 연고되는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사이트도 제주에 현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역사적 자원 또는 여러 가지 관계 면에서의 자원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당면 추진 과제로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로는 감귤 당근 보내기 사업을 재개하자. 근데 실제로 실무 접촉을 해보니까 먹을 거를 그 무상 지원 받으면 그걸 자꾸 모니터링이니 아니면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자꾸
정치적인 선전을 해서 그런 거 지금 위원장께서는 관심 없다, 이런 말씀들을 했다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지금 새로운 위원장이 체제가 출범한 후에 사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무상 인도적인 지원 부분이 실제로 진행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감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맛있게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테마가 크루즈입니다. 올해만 해도 크루즈로 제주를 다녀가는 관광객이 60만을 넘어서고 있고요.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2025년 10년 뒤에는 상해의 우성코우라는 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로 오겠다는 횟수만 1년에 1000회, 인원수로 500만이 오겠다라는 것이 현재 확정된 고객 보내겠다는 프로그램 주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크루즈 선석 배정권을 미리 좀 특약 관계로 맺자라는 주문들을 저희가 요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강정 크루즈항을 빨리 지어달라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와 주문자들이 중국 크루즈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강정 크루즈 터미널은 2016년 저희가 상반기까지 완공을 시킬 목표로 우리 지난달에 일단 공사를 강정 주민들의 반대를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매우 정치적인 표현을 저희 계기로 해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루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오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가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곳이 현재 북한입니다. 크루즈는 여러 가지 출입국이라든지 그네의 체제 개방이라든지 그다음 여행단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고 거기 입항하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대가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되고 또 크루즈를 운영하는 여러 지금 싱가포르부터 대만, 중국, 일본, 러시아 관련된 모든 나라들에서 북한이라는 원더랜드가 크루즈 코스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품 자체 그리고 이 동북아의 이 크루즈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매우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서도 매우 환영을 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제안은 한 상태고요. 아직 진지한 반응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댈 수 있는 저반 시설도 없고요. 근데 저반 시설이 없으면 배로 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남북교류의 물꼬만 트인다면 실제로 상당히 속도가 붙고 어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크루즈 분야가 매우 급속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실무적인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주도에서 왔다니까 제일 멀다고 그러시는데요. 비행기 한 번 뜨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에도 우리 중국 길림성에 있는 여행사 지금 우리 금강산 내대 여행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북한 당국의 허가는 가인가는 일단 받았으니까 문서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단을 모아서 한라산에서 만세 부르고 통일 염원하고 물 뜨고 흙 떠서 백두산 가자. 그래서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연계 관광을 하자라고 해서 상당히 진행됐는데 올해 아무튼 우리 측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지나치게 신중한 거기 때문에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실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기만 맞아지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라산 백두산 공동 생태 협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 11월 당시에 제주도민의 4차 방북 당시에 한라산 연구소와 북한의 천지 연구소 사이에 이미 교류 협력 사업을 하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은 동식물 분포, 지질, 기후의 생태환경 조사,
그다음 생태환경 보존 및 생태관광을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 및 교류와 공동사업의 전개, 그리고 백두산의 동식물 및 생태자원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국립생태원도 우리 충청도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1950m의 수직적 식생대의 생태 이 자원들을 백두산 그 지구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된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에도 실무 접촉을 해본 결과 북한 측이 가장 반응이 긍정적이고 진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북한 당국 측에서 무슨 그 계측 기기의 지원부터 좀 해서 요구했는데, 그게 혹시 핵실험 감지의 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한가라는 불필요한 의심이 있어서 일단은 현 단계로는 무산돼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가 올해 10회째를 맞았던 제주평화포럼. 앞으로 제주평화포럼은 비핵화, 동북아의 집단안보, 남북교류 이러한 보다 정리된 전통적인 평화의 그 분야와 생태, 에너지, 그다음에 인간 사이의 공존, 인간의 공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내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통령 오시는 것도 빅 이슈지만 북한이 오는 게 진정한 평화 포럼이자 동북아의 앞으로의 그 평화에 대한 논의의 테이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북한 측 인사를 계속 초청하는 작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올해는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4월 말에 팀스피릿 끝나면 보자 그러는데, 팀스피릿 끝나면 이미 실무 접촉할 시간이 촉박해서 내년에 하자. 그래서 평화 포럼을 10월 달로 옮겨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팀스피릿을 좀 더 앞당기든지. 그래서 이런 막상 큰 틀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사실 수많은 서로의 배려와 조정과 특히 중앙 정부 당국의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번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방향에서 현재 당면 5가지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 이후에 에너지 평화까지 대비한,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으로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실질적이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 또는 99도까지 끓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웅덩이를 채워서 계기가 왔을 때 한꺼번에 넘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축적 작업을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지지와 어떤 그 주문은 실제로 해보니까 매우 강도가 높고 전국의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저희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바다 건너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셔서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제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 원희룡 시작해서 정말 제주도의 그 평화의 섬의 그 정신에 맞게 공존의 평화 이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로 앞날의 희망이 기대가 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3번째 연사를 모실 텐데요.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북이 공존하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북쪽도 강원도가 있고 남쪽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남쪽 지사기도 하지만 또 잘하면 북쪽 지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가나다 순이지만 상당히 이상적인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북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그 다음에 북에서 제일 먼 제주도, 남북을 공존으로 같이 있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역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토종감자 최문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 불량감자라고 그러는데요. 강원도에 3대 불량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량감자는 이회수 씨. 두 번째 불량감자는 가수 김 씨가 우리 강원도 출신입니다. 세 번째가 접니다. 근데 셋 중에는 그래도 제가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까 이재정 장관님께서 색깔이 좀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절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강원도에서 저하고 같이 오신 분이 성경용 교수님 계신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셨고, 저런 분은 이제 원래 부산 고향이신데 강원도에 오셔서 저희는 이주감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어디 계신가? 제주도에서도 감자가 많이 나서 우리 강원도 감자를 위협하고 계신데, 그러세요? 원희룡 지사님 이렇게 뭐 잘생기신 계량 감자가 되겠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님 이 자리에 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선대본부장으로 시켜주시겠습니까? 그저 박원순 시장님하고 붙게 되면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 감자가 있다면 북한에 이제 대홍단 감자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이 감자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홍단이라고 저 백두산 옆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감자를 심어서 1만 명의 제대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김정일 위원장이 거길 자주 갔는데요. 주민들이 갈 때마다 우리 애 이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대홍이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홍단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는 대홍이하고 홍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반이 있으면 그 안에 대홍이가 여러 명 있고 홍단이도 여러 명 있어서 출석을 부를 때 문제가 돼갖고 대홍 1, 대홍 2, 홍단 1, 홍단 2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네. 남북 이렇게 감자가 서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개성으로 넘어가는 저 길목에 계신 사진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날짜가 2008년 7년 2월 25일입니다. 저기 봉화에 내려가셔서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날짜가 그날인데 저는 그날 평양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핵심 농축된 사안이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뉴욕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을 역사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감자는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네, 저희가 동평양 대극장인데요. 전후에 처음으로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기가 저기 개양이 됐고 미국 국가를 연주를 했고 북한 국가도 연주를 했고 그것이 전 세계를 통해서 MBC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 며칠 동안 CNN을 비롯해서 전 세계 톱뉴스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는 저 때 이제 남북 관계는 거의 끝났다. 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국가를 연주하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의 갈등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 화면을 조금 더 요게 이제 개성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넘어가셨던 그 경로를 통해서 MBC의 중계차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저렇게 저 통로를 통해서 넘어간 것은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MBC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차 앞자리에 있어서 사진이 저거밖에 안 나왔는데 그 북한에 무슨 장비가 없어서 모든 장비가 KT도 가고 뭐 모든 장비가 다 가서 엄청난 행렬이 갔었습니다. 나중에는 저걸 다 놓고 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아주 방송사 하나가 통째로 옮겨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장비까지 다 갖고 올라갔었습니다. 스태프들까지. 이게 이제 거기 가니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플레블로 납치 사건을 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플레블로를 평양 한가운데 전시해놓고 저 사람이 그때 납치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전부 설명하고 그때 쐈던 총 그대로 갖고 나와서 설명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웅으로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날 눈이 많이 왔었고요. 요 가운데 계신 분이 현정은 지금 현대아산 대표님이신데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분이어서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현대아산은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에 직원이 1,600명인데 1,400명이 해고되고 200명이 남아 있는데 200명은 전부 재택근무 중입니다. 다음 장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북한 오른쪽에 북한 국기가 걸려 있고요. 또 다음 장면. 요게 이제 왼쪽에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전후 처음으로 미국 국기가 평양 한가운데 걸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손숙 선생님이신데 뭐 계속 우셨습니다. 이제 아리랑이 연주되고 끝날 때 거기 뭐 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도 많이 있었는데 뭐 다 울었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로린 마젤이라고 그때 뉴욕 필을 지휘하셨던 분인데 제가 2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난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그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저런 정신을 이명박 정부에다 넘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의 요인들과 같이 가기로 저희가 명단을 주고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신 이상득 의원과 당시에 문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유인천 장관을 비롯해서 4명이 같이 가기로 됐었습니다. 명단까지 전달이 돼서 저희가 이 평양에 같이 가기로 됐었는데 가기 며칠 전에 이제 취소가 돼서 이때 이런 흐름이 끊겨버리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도 좀 왜 그렇게 중단이 됐는지 지금도 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때부터 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끝나시고 저도 MBC 사장을 끝내면서 이제 앞으로는 남북 관계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북한에다가 이제 평양 사동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해당되는 지역에 약 10만 평 정도의 평화공단
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여기 김경성이라는 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 승인을 저렇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2월 5일 날 존경하는 이재정 장관님과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해서 KTX에서 내려가시면서 그때 그 청와대 비서관을 하시던 황이수 씨가 이 공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두 분이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는지요? 잘 기억을 못해요. 건성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사인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사인에 제가 속아가지고 MBC에서 탄 퇴직금을 전부 여기다가 꼬라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평양에다가 이제 대동강 10만 평에다가 1호 공장을 짓자 그래갖고 대동강이라는 이제 체육용품을 짓는 공장을 지으러 제가 저 평양입니다. 거기 이제 저기 제 모습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같이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이제 저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짓고 남북 관계가 중단되면서 이제 끝나버린 거죠. 저 퇴직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태 못 찾았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이때부터 부부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돈 다 뺏기고 그다음에 부부 싸움 하다가도 우리 집사람이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돈 찾아와 이러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제가 선거할 때도 이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맨날 그 북에 돈이나 뜯기고 있는 사람이 뭐 강원도 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좀 가져와가지고 요 사진이 며칠 전에 있었던 8월 그때 우리 저 DMZ에서 폭발 지뢰 폭발 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던 8월 24일 날 평양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우리 강원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중국 몇 군데 국제 대회를 저기 굉장히 관중들도 많이 왔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저런 경기를 치르는 신뢰관계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선수들하고 북한 선수들인데요. 북한 파란 옷 입은 학생들이 북한 선수들이고 저 빨간 옷 입은 학생들이 강원도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지금 꾸준히 교류를 하고 저 선수들이 11월 달에 우리 강원도에서 다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대회를 평양과 우리 남한을 오고 가면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 뭐 정세현 장관님하고 모두 잘 아시지만 북한은 이 일을 사람하고 합니다. 조직하고 하는 게 조직이나 기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 그 신뢰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어디를 가든 그 일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잘 설정이 끊어지고 자꾸만 맥이 끊기는 것이 굉장히 좀 저로서는 안타깝고 지금 남북 관계를 정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쉽게 회복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관계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이렇게 갖는 일을 계속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 박원순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남북관계를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에 넘겨줄 거, 민간단체에 넘겨줄 거는 넘겨줘서 남북관계가 나쁘더라도 언제나 기본 밑바탕에서의 틀은 유지가 되고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 민간정부에 이양할 것은 이양해줘야 된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를 좀 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박이란 말이 정치 용어가 아니고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걸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요. 대만과 중국은 지금 화폐 통합까지 가 있고 무비자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갖고 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경후정, 경제 먼저 정치 나중. 정치 군사적인 어려운 것들은 나중으로 돌리고 경제,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먼저 하자. 그리고 선이후난,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으로 하자.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만과 중국이 관계를 풀어가고 있고, 이런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더 빨리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화폐 통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잘 되려면 빨리 남북 간에도 평화협정도 맺어야 되고 불가침 조약도 빨리 맺어야 되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CNN을 보면서 아주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NN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가 25년이 됐다. 냉전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특집 방송을 하는 거 봤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냉전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끝났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 25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25년 동안 이 냉전이라는 시체를 붙들고 아직도 이 강시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대가 변화할 때, 세계사가 변화할 때 따라잡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거나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만큼 좀 더 전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가 진행될 수 있길 바라고, 아까 우리 이재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남쪽 인구보다 북쪽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남쪽 인구가 155만인데 북쪽에 170만도 되고, 원산이라든가 이런 큰 발달된 공업도시도 저 북한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치면 한 벌써 300만이 훨씬 넘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은 이것을 아주 가장 염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단상에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들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으로부터 정말 아주 감동적인 2008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리랑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참 역시 큰 감동이었습니다. 최문순 시사께서 역시 강조하신 점은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도대체 뭐겠느냐? 역시 우리를 갈라놓는 냉전 구도의 냉전의 분위기와 냉전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방향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지방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통일운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 말씀을 우리들이 다 청해 들었는데요. 세 분께 제가 직접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질문지를 좀 돌리는데 거기에다 질문을 적어주시면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이 세 분께 질문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제주도, 강원도 세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과와 계획 등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 지사님께 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교류를 위해서 장애 요인은 과연 뭘까?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새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거꾸로 이제 강원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가나다수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는 뭐 거의 뭘 하면 꼴찌기 때문에 가나다순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까 이름으로 하니까 도로 꼴찌가 되더라고요. 이번엔 이제 도 이름으로. 저는 제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게 사실에 대한 천착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탈북자들이라든가 요새 뭐 종편에서도 많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상실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지전을 할 수 있겠죠. 포를 쏘거나 총을 쏘거나. 그거를 우리가 전쟁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서 데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냉전이 끝났는데 냉전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서로 мк살잡이를 하면서 있는 상태. 이거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는 우리는 국제 정치의 결과물로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갈라놨던 냉전은 끝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부 갈등이 냉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냉전이 소멸이 됐는데 그 소멸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우리 내부 갈등, 이것이 전 굉장히 큰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 제일 큰 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감귤이 안 가가지고 제주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자구책을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좀 찾아보실런지. 우선 뭐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그 남북 지금 분단 상황에서 그 교류 협력 사업이 자꾸 서다 하고 제대로 지속이 안 되는 게 이걸 사실은 카드로만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류 협력 자체에 이 자체가 서로 공존을 하기 위한 연습이고 이미 이루어진 작은 통일이고 이렇게 해서 그 자체에 실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쌓아간다는 접근, 그러니까 접촉을 통한 변화, 공존 연습,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로는 어떤 근본 문제에다 모든 걸 환원시켜버리죠. 북한 입장에서도 조선 적대 체제를 청산을 해라. 그게 안 되면 전부 환원이 돼버리죠. 이쪽에서도 접촉을 하다가도 이 전면적인 개방이라든지 아무튼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 일상적으로 쌓이고 그 자체를 의미를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양극단에 의해 가지고 이 영역이 너무 좁아지고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매우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이 확대되었던 시절에도 근본적인 적대 체제 자체가 없어졌던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이건 병행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가다 보면 나아지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한꺼번에 규정짓는 이런 뭐랄까요 극단적인 근본주의 내지는 환원주의 이런 태도들이 좀 완화돼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까 그 평양과의 서울과의 소위 도시공동체, 도시의 역할, 여러 가지 경험들의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 어떻게 그걸 해나가시겠어요? 혹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이재정 장관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막히고 그동안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정말 쌓아놓은 이런 전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막힌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훨씬 더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 더 보탠다면 저는 늘 그 독일의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해왔던 그 정책이 결국은 독일 통일의 꽃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처음에 SPD에서 최대우 정부로 계속 바뀌었지만 그런 동방정책의 기본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문제는 정파를 넘어서서 정말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런 어떤 전리품이나 또는 당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아까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 정책의 어떤 변화, 부침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민주정부 2기에 그런 성과들이 지금 또 지난 10년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지금 고속도로도 열렸을 것이고 고속철로도 연결됐을 것이고 아마 평양과 북한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제가 포스코 사회이사를 5년을 했는데요. 포스코 일관제철소가 아마 분명히 하나 정도는 섰을 겁니다. 이랬으면 저는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완전히 잃어버린 지금 10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도 국민소득이 저는 2배는 좋게 됐을, 뭐 이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미 달성이 됐을 텐데 아마 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좀 제대로 추진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것은 저는 뭐 아주 답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민족 문제로 말하자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뭐 이게 답이 아닐까요? 답 맞췄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션을 저에게 사회를 보라고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이유가, 저도 지방정부의 교육 부분이지만 지방정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맡기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여러 면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 하나씩 만들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직접 보내는 운동을 한번 벌리면 어떨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막혀진다고 그러면 너무나 살벌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정책에 의해서 과연 그 장벽을 넘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혹시 이것이 그 17개 시도의 지사님들의 연대회의 같은 데서 혹시 합의돼서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논의는 혹시 한번 하신 일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난번 인천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사실은 각 지방정부가 시도에서 각자 따로 하기보다 이걸 통합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서로 지원하기도 하는 이런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에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병수 부산시장님도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일부에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좀 이 정책이 어긋나면 어쩌냐, 뭐 이런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게 뭐 표결로 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합의를 해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는 무산이 됐는데요. 아까 우리 세 분, 저 2분 제가 여기 잠깐 기다리면서 말씀 나누기로는 이런 거 정말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뭐. 지사님. 예, 뭐 그건 같이 했던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태도가 현재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인인 것은 뭐 모두가 제일로 느끼고 맞는 거고요. 근데 올해 금년 들어와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뭔가 이제 교류의 물꼬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당국끼리의 그런 접촉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야기 풀어나가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지방정부가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이미 있는 인간관계나 아니면 채널들 또는 중국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성사를 상당 부분 시켜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사례별로 중앙정부하고 이걸 진도를 맞춰서 진행해보자. 그렇게 많이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직 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아이템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어떤 이 상황의 정세나 상황 판단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 문제가 오는 거지 중앙정부가 늘 그 어떤 교류의 그 제약의 원인이 되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어차피 또 지금 이산가족 이제 합의를 했다가 지금 또 많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물꼬가 트이면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에서 체육 대회를 금년 11월에 또 하시는 거죠? 네, 북에서도 내려오게 돼 있습니까? 네.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가는 어떤 TF나 그런 그룹이 남북 관계를 관장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도내에 존재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들 지금 와 있는데요. 네. 그 균형발전과라고 저 과장하고 이렇게 하는 조직이 네. 전문적인 조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폭탄주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선 이 일로만으로는 잘 안 되고 지금 남북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굉장히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와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각 지방 광역 단체 안에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그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TF나 위원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요? 아마 저희 강원도는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회 있고요. 네. 도내 전담 제주도는 공무원으로 된 조직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주도는 그 감귤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도민 사회 자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대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사실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취임하기 이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 접촉들을 우리 담당 부서와 우린 서울 본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민간과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오히려 그런 이 남북관계의 교류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는지 하는 게 하나의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민선자치 2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 집권이 강력합니다. 그야말로 지방 분권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것도 보십시오. 송과 발은 전부 지방 정부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번 여러분 다 보셨지만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 또 우리 안희정 지사님 여기 계신 두 분 다 아주 발빠르게 잘 처리들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 가면 이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늦고 판단이 힘들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컨대 일본 동경을 가보니까요. 외교에 있어서도 이미 그 동경은 도시 외교 마스터 플랜을 딱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딱 만들면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저는 민간과 이런 지방정부들이 하게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생산성이 있게 되죠. 서울시도 아까 두 지사님이 그러셨지만 서울시도 이미 특별 기금이 200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쓸 길이 없으니까 자꾸 이자만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방정부가 하는 남북
어떤 외교, 남북 정책은 대부분 다 비정치적인 분야죠. 굉장히 인도적인 분야이거나 아니면 정말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미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든지 또 이 메트로 마닐라에 서울시 공무원을 꼭 하나 파견해 달라. 왜냐하면 서울시 경험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공무원 파견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구체적인 분야에서 삶의 질의 분야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사실은 남북 관계는 뭐 삽시간에 저는 본 궤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이제 실제로, 지역 사회에 보면 우리가 이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가령 강원도에서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좋다 나쁘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나 온 기초단체나 여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이런 문제들을 소통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령 이런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할 때 이 걸림돌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는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거나 혹은 하나의 뭐 연구 결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경험으로는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는 옛날에는 적접 지역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접경 지역이라고 하고 저는 평화 지역으로 바꾸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아주 6.25 한국 전쟁 때 직접 전투를 치른 당사자들이 아직도 거기 많이 있고요. 한 우리나라 군인의 3분의 1 정도가 강원도에 와 있고 제대해서 거기 전역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또 남북 평화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걸림돌 같은 것을 제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가서 정중히 가서 설득하고 해 나가는데 굉장히 상당히 평화에 대한 토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아까 강정 크루즈 항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강정 항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대북 관계의 어떤 사업들도 제주도 내에서도 상당한 찬반 논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그래서 이게 저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진행됐던 감귤 보내기, 그리고 감귤을 싣고서 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실제 200명 넘는 인원들이 평양에 가서 직접 만남들을 가지고 오고 그 후로 다시 재차 방문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려호텔 꼭대기입니까? 그 바에다가 양주를 맡겨놓고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주민들 속에 이렇게 자기의 체험으로 그리고 생생한 이야기로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체험들이 제주도민들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좀 몇 분이 질문을 주셔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 발표하신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께 질문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25 이후에 이제 북한의 농가가 대부분 다 파괴되고 다시 뭐라 그럴까 급조해가고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 같은 경우에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간에 각 작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거나 하는 그런 시도는 해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구체적인 사업은 있는데 그렇게 마을 단위로 한 건 없습니다. 이제 저기 북한 강원도에 도지사가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선 투표를 하자 매일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 인구가 더 많아서 하면 네. 제가 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강원도의 각 시군 단위로 북의 시군과 이쪽 시군 간에 자매 결연을 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건 아마 아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독일의 예처럼 62개 도시가 그런 어떤 그 결연을 맺는 것처럼 지역적 그런 어떤 결연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면 기반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건데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이셨습니다. 여기. 네.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일을 하더라도 결국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정대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연관을 맺고 이것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 하나 플로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장님. 예, 저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왜 트로이카 체제로 그런 방식으로 이 대북 정책을 펴자 이런 말씀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지방 정부와 민간이 그 내용을 채우자 이런 얘기였는데 지방 정부가 뭐 독자적으로 예산을 갖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 내용을 또 채워주는 것은 역시 기업이거나 민간 단체들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인도적 지원을 뭘 하게 되면 그걸 가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 단체이거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무슨 공장을 만들거나 시설을 만들면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걸 이렇게 제대로 적용하는 어떤 기술을 익히게 하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런 단체나 전문가 집단이나 또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서울시가 뭐 평양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 정부가 평양시 정부에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IT 분야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전자정부 시스템 스마트 정부를 구현한다. 그러면 IT 기업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파트너십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아주 분절적이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치, 지방자치가 20년의 역사를 이제 이룩해 오면서 만든 지방의 발전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토대 위에 남북교류협력,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과제들과 그 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세 분 시장님과 지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 여러 가지 계획들, 특히 이 도시공동체를 주장해 주신 우리 서울시장님,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가운데 특히 공존의 원리, 원칙 위에 모든 걸 풀어나가야 한다는 우리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의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강원 지사님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 중앙정부의 한계를 넘어 지방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민간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로 오늘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대체로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한 2분씩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바다 건너서 오신 원희룡 지사님부터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의 현재의 진행 사업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교류 협력 사업들이 좀 본격화되고 또 그게 지속적인 성과로 남고 또 뭐랄까요? 어떤 이 파급 효과나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미 있는 민간 단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 그리고 국제적인 이 지지와 참여를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만의 구조에서는 사실은 갈등 구조가 항상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다자 간의 구도로 가게 되면 양자 간의 갈등은 일단은 그게 공동 주제로 끼워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크루즈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다자성을 보편성을 띌 가능성이 많은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중일 또는 다른 나라 다른 경제권까지도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더 두텁게 해 나가야 현재 양자 간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 제가 아까 뉴욕필 소개를 하면서 깜빡 뉴욕필을 처음에 기획하시고 맨 앞장서 주시고 당시에 같이 가셨던 분이 요 앞에 계신데 잠깐 좀 인사 박수 좀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뉴욕필 2차 공연을 같이 준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필을 그때 같이 평양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장님. 지사님, 뉴욕필보다 서울필을 먼저 좀 합시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신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저는 말하자면 각성된, 조직화된 시민의 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책이든 세상의 모든 정책을 이렇게 굴러가는 원동력, 그 힘이 결국은 시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이런 좋은 훌륭한 지사님들, 또 저 같은 시장을 선출해 주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서울 시민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역할을 하셨고 여기 통일맞이도 있습니다만 통일맞이에 그 앞길을 열어섰던 문익환 목사님의 주장은 이제 남북관계는 정말 당국과 당국의 논쟁과 토론으로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이 민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이런 주장을 해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민의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밑으로부터의 통일운동이 힘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이 강해지면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역시 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도라산 내 일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을 데리고 도라산에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열차 안에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DMZ 열차 안에 써 있기를 평화, 사랑, 화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화합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세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다 아이들 얘기가 이구동성 화합이라고 소리쳐서 화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럼 화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서로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면 분명히 통일은 활짝 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민에 의한 통일의 역사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제3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우리 원희룡 지사님과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